What's up everyone? 유튜브로 아랜드자 유아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를 건데요. 평소랑은 달리 제가 대본도 없어서 말이 좀 느릴 수도 있고 생각하느라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한 달, 두 달 후에 곧 있으면 앵클렉스 시험 보셔야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여태까지 자막 편집하는 게 귀찮아서 영상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찍어서 무조건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태블릿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가 적어도 동영상 3개, 4개로 나눠서 올리려고 했던 거를 한꺼번에 그냥 말로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일단 앵클렉스를 친다고 하면 한국 사람한테는 간호고시 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 친다고 하면은 다들 몇 점 맞아야 통과야? 몇 문제에서 몇 개 맞춰야 통과야? 이렇게 궁금해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면 난처해하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왜냐면 진짜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몇 문제를 풀지 몇 문제를 풀어야 통과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앵클렉스는 정말 이상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많이 보셨겠죠? 이게 통계학에서 배우셨겠지만 confidence interval이잖아요. confidence interval 진짜 말 그대로 confidence 이 앵클렉스가 캣 시험이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딱 자신감을 가져야 이 사람은 막 시험 문제를 100문제를 내든 200문제를 내든 무조건 통과할 사람이다 라는 컨피던스를 가져야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문제를 여러 개를 내봤는데 문제 더 내봐도 무조건 떨어질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면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문제를 내서 이 사람이 맞추거나 틀리면 그 문제만큼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앵클렉스가 판단하기에는 75문제 적어도 75개의 데이터는 쌓여야 이 사람이 확실히 통과할 사람인지 확실히 떨어질 사람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기준이 75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5문제를 냈는데 이 사람 확실히 100문제 내든 200문제 내든 무조건 통과할 사람이다 싶으면 패스를 시키는 거고 문제를 냈는데 계속 틀려요. 그러면 한 75문제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은 문제 더 내봤자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다 하면 페일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문제 맞췄다가 그 다음 문제는 틀리고 그 다음에 맞췄다가 틀리고 이렇게 컴퓨터가 판단을 못 하겠는 거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좀 아리까리하면은 문제를 75문제보다 더 내보는 겁니다. 한 100문제 정도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이 사람이 통과할 사람인지 안 통과할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0문제, 200문제 계속해서 내서 이 95% 이상의 컨피던스가 생기면 확신이 생기면 사람이 패스시키던지 페일하던지 결정을 짓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를 계속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죠. 문제 개수의 맥시멈을 찍어버리던가 263문제인가요? 계속해서 문제를 너무 많이 낸다거나 아니면 시간 초과한다던가 둘 중 하나로 해서 컴퓨터가 확신을 못 가지고 시험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소수의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맥시멈 찍기 전에 보통 컴퓨터가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더 내봤자 떨어질 사람이야. 계속 문제 내도 다 맞출 사람이야. 이게 확신을 갖는 게 그래프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준이 얘네한테 여기 아래는 쉬운 문제겠죠? 기준 이하의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위에는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엔 쉬운 문제 냈다가 이제 맞추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내고, 맞추면 어려운 문제 내고, 맞추면 어려운 문제 내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물론 틀리면은 다시 좀 난이도 낮아지고 되게 쉬운 문제 나왔다가 또 맞추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로 올라가겠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위에 통과하는 기준 위에서 계속 놀면은 이 사람이 75문제를 풀어서 컴퓨터한테 이 사람은 계속 패스하네 라는 데이터가 쌓이면 시험을 끝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무조건 통과한다. 라고 봐가지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얘네한테 엔클렉스한테 쉬운 문제는 지식 문제예요. 단순 지식 문제. 알면 알고 틀리면 틀리는 문제들. 단순 지식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는 프라이어리티나 우선순위 문제나 세라 문제들, select, order, apply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고력을 요하거든요. 사고력. 생각을 직접 해야 그 상황, 그 문제 딱 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사고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엔클렉스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진짜로 맨 처음에는 단순 지식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순 지식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프라이어리티랑 세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근데 중간에 한번 그 문제를 내가 틀리게 푼 거예요. 그 실제 엔클렉스에서는 이거 넥스트 버튼 누르면은 그 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넥스트 버튼 누르자마자 정답 잘못 이상한 거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이 지식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망했네 하고 있다가 또 문제 다시 맞추니까 그 프라이어리티랑 세라가 많이 나오기 시작 다시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끝 났는데 저 되게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불안해 하다가도 그래도 조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던 게 이 마지막 문제가 프라이어리티 문제였어요. 마지막 문제가 프라이어리티여가지고 통과했겠지라는 그 살짝의 약간의 자신감은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75문제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75문제로 패스를 했다. 그 말은 계속 이 위에서만 놀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서만 놀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는 분이 한번 해봤는데 진짜 세라가 거의 절반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75문제 최소 문제로 통과한 사람들은 계속 이 위에서만 놀았다는 얘기니까 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계속 나왔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연습 문제 풀고 계실 때에는 프라이어리티나 세라가 나오면은 아, 또 어려운 거 나왔어 하고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실제 엔클렉스 시험에서 프라이어리티나 세라가 나왔다 하면 되게 반가워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어려운 부분에서만 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통과하는 그쪽이다 하고 되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기는 문제가 이 단순 지식 문제들, 이 쉬운 문제들은 뭐랄까? 단순 지식이니까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어떤 단순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에 대한 문제를 냈을 때 알면 확실히 푸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단순 지식 문제로 한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를 냈을 때 내가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걸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찍던지 아무튼 내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 프라이어리티나 세라는 내가 알고 있어도 지식을 다 알고 있어도 이 상황에 그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쩔 땐 이게 답이 되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게 답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내가 풀고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뭐 유월드나 인클렉스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버리니까.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생기는 게 불안이에요. 불안해요. 계속.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패스한다, 못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엔클렉스 관련 문제는 풀어도 이 불안함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예. 그래서 저는 그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불안했고, 뭐 한 달 전에도 불안하고, 몇 주 전에도 불안하고, 그 전날에도 불안하고, 심지어 이 시험장 들어가서도 불안하고, 시험 치는 내내 불안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불안하고, 심지어 저는 이게 그 패스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통과했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무튼, 이, 계속 불안하실 건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거. 근데, 이 불안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또, 웃긴 건, 이게 난이도가 워낙 진짜 극악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반타작만 해도 시험을 통과해요. 이거는 그 영상 링크,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아니면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진짜 한 50%, 반타작? 아니면 60% 이하? 이렇게 맞춰도 엔클렉스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많이 틀렸으니까. 엔클렉스 시험을 친 사람한테 너 통과했어 안 통과했어 하면은 아 나도 모르겠어 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한 절반 정도는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못 가집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도 반타작 대부분 하기 때문에 불안하시겠지만 최대한 불안을 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엔클렉스가 웃긴 게, 아니 저는 좀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아가지고 기타 치고 놀아가지고 좀 자신이 없어서 시험을 엄청 늦게 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시험을 미리 친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애들이 다 똑같은 게, 시험 치기 전에는 자기들도 엄청 불안했거든요. 근데 시험 치고만 나면은 너 그냥 빨리 봐. 지금 보나 나중에 보나 다를 거 없어.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게 준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별로 그 전후 차이가 막 그렇게 극명하게 나진 않아요. 물론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한데, 막 이게 그니까 이 단순 지식 문제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통과한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근데 엔클렉스는 이런 단순 지식보다는 이 프라이어리티에서 그 점수를 잘 받아야 최종 통과하기 때문에, 그 시험 잘 치는 이 감만 생겼다 하면은 그 지금 당장 보든 3개월 후에 보든 막 1년 후에 보든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자기들도 시험 치기 전에는 막 어떡해 나 떨어질 것 같아, 막 나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 친다고 말도 안 하고 갈 거야. 너만 알고 있어. 나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막 되게 불안해 해놓고 시험만 치고 나오면은, 야, 너도 빨리 봐. 그냥 끝내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마. 시험 치고 나면은, 이거 내가 몇 개월 전에 그날 당장 보든 별로 차이가 없었겠는데 좀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단순 지식이 아니고, 사고하는 이 문제들을 그 즉석에서 딱 판단 내려서, 이건 이 상황이니까 이게 답이겠다 라는 그 판단을 찍는 것 같거든요. 꼭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통과하려면 이 부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엔클렉스 꿀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에드파이 아시죠? Nursing Process. A는 Assessment, Diagnosis, Planning, Implementation, 그리고 Evaluation. 이렇게 해서 이 에드파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특히나 주시해야 되는 거는 요거 A, Assessment. 여기에 엔클렉스 답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항상 Assessment first, Assess 맨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엔클렉스에서 함정으로 잘 냅니다. 진짜 트랩을 설치해놔요. 어세스먼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분이 시험에 나왔다. 근데 이분이 막 땀 흘리고 막 쓰러질 것 같이 막 어지럽다고 하고 쉐이키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어세스먼트를 먼저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엔클렉스가 어떻게 꼬냐면요. 일단 당뇨 하면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준다거나 D50를 준다거나 인슐린 주사를 준다거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 이거 알아. 당뇨 알아.
뭐 오렌지 주스랑 뭐 이런 거 뭐 인슐린 주사랑 이런 거 해야 돼. 막 되게 아는 거 나왔다고 엄청 기뻐하시면서 그 답을 고르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뭐야 no assessment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어세스먼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좀 전에 말한 이런 땀 흘리고 다이아프레시스 뭐 이런 거나 막 쉐이키 하거나 환자가 confused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세스먼트는 어세스먼트잖아요. 그런데 그니까 incomplete한 어세스먼트인 거죠. 아직 진찰이 완전 끝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글루코미를 가져와가지고 혈당을 재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는 진찰이 확실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앵클렉스에서 그런 식으로 함정을 놔두고 혹은 incorrect assessment를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자분이 그 혈당을 재야 되는데 갑자기 보기 중에 뭐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본다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어세스먼트는 어세스먼트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없잖아요. 답이 아니에요. 이런 걸 보기에 넣어놔가지고 함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항상 어세스먼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릭이 어세스먼트가 먼저 안 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세스먼트를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틀린 어세스먼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함정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영어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단어에서 꼭 first를 넣었다고 해서 항상 assessment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이미 assessment 다 했고 diagnosis도 했고 플랜도 다 했어요.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요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implementation인 거죠. 요 implementation을 하는 게 여기선 답이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의 답이에요. 왜냐면 앞에 거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꼴 수가 있고 이것도 단어를 액션이라고 해놓고 이게 사실 implementation이 아닌 거예요. implementation 뭐 아니면 intervention 뭔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에서 which action do you have to take first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세스먼트도 어떻게 보면 액션은 액션이고 다이그노시스도 액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좀 헷갈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뉘앙스를 잘 아시길 바랄게요. 이걸로도 좀 문제를 꼬아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힘든 문제가 보기 1, 2, 3, 4, 5가 다 액션이라던가 아니면 다 어세스먼트라던가 그럼 이 중에서 뭘 가장 먼저 골라야 되나 이런 게 진짜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하듯이 상식선에서 커먼센스를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각각 보기에 아웃컴이 뭘지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게 좋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환자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함정에 잘 덜 빠질 수 있습니다. 함정을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팁들을 드리자면, 프라이어리티 문제를 풀 때, ABC라고 하잖아요.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당연히 숨이 당장 막히면 죽으니까 이거 중요하고, Breathing, 숨이 안 쉬어져도 큰일이니까 얘도 중요하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Circulation도 중요하고, 이 ABC도 앵클렉스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또 중요한 게 이 환자가 스테이블한 환자인지 아니면 언스테이블한 환자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큐트한 환자인지 크로닉한 환자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환자의 노물이 뭔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어떤 사람의 혈당을 쟀는데 글루코스 레벨이 200이에요. 정상인 사람들은 70에서 100 정도니까 잠깐 언뜻 생각하기에는 200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환자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를 잘 알아봐야 돼요. 200이면은 혈당이 높은 거죠. 높은 건데 이 사람이 당뇨가 평생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200도 노멀한 거예요. 스테이블한 거예요. 물론 인슐린 주사랑 줘야 괜찮아지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이 사람한테는 항상 노멀한 밸류인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오투셋을 옥시전 세츄레이션을 쟀는데 88%예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로는 내가 아는 노멀은 95% 이상인데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COPD 환자였어요. 엄청 크로닉하게 오랫동안 COPD를 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오트셋이 88%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이래 왔으니까 스테이블한 상태예요. 그럼 괜찮은 거죠.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은 앵클렉스 문제 풀 때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또 프라이어리티 문제 풀 때 이머전시한 상황들을 정리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ardiac tamponade 아니면은 신생아의 온도가 이상이다. 아니면 acute compartment syndrome 등등 많이 있겠죠? 이머전시 상황들은. 이런 거는 좀
노트에서 정리해 놓으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라이어리티 할 때 이멀전시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뭐 당장 죽는다거나 팔다리가 잘린다거나 아니면 그 장기 중에 하나가 당장 조치를 안 하면 파손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걸 먼저 가장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게 답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뭐 cardiac tamponad는 signs and symptoms 막 대표적인 거니까. hypertension, nervous pulse pressure, 그리고 또 특징이 distant heart sound 거나 distended neck veins, JVD. 문제에서 요거인 상황이에요, 환자가. 그러면 이 cardiac tamponad일 수 있으니까 이멀전시한 상황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환자분을 먼저 대처를 해야겠죠. 방금 죽으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 온도가 100.4 아니면 96.8보다 낮으면 이게 섭씨로는 38도고 36도거든요. 이거면 레드 플래그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니까. 신생아니까. 그리고 acute compartment syndrome은 이제 분대 꽉 조여가지고 생기는 건데 일단 이 어큐트인 게 문제예요. 이거는 빨리 조치 안 해주면은 팔다리가 잘라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노트 정리해 두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로스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들 정리하는 건데 ACE inhibitors 랑 ARBs는 저희는 프릴이고 프릴로 끝나죠 다. 또 살탄으로 끝나는 것들 얘네들은 뭐야 잠시만요. 얘네들은 특징이 얘를 둘 다 may cause hyperkalemia 그리고 또 얘네들 다 테라토제닉이에요. 기형 발생 그러니까 임신할 때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warfarin 하면은 뭘 확인해 봐야 되죠? INR 확인해 봐야 되고 therapeutic range는 2.5에서 3.5 이제 OT를 해야 되나? notify if INR 3.5 이상이면은 이제 홀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밸류들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밴코마이신 이것들은 키드니로 빠져나가니까 엑스크리템으로 네프로톡시시티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벤코 트러프 레벨 네 번째 도스 주기 전에 재봐야 되고, 91. 그리고 키드니 펑션 요걸 주의해야 되니까 BUN이랑 크리아티닌 레벨을 조심해야겠죠.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제가 여러 개를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444를 기억하세요. 다 가운데에 4가 들어가요. 7.40 40 24 다 4가 들어가죠. 다음에 이제 노멀 밸류는 7.35 7.45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일부러 뒤집은 거예요. 45 35 22 26 그러니까 이 444를 기준으로 50 뺀 거고 50 뺀 거고 20 뺀 거고 빼고 더하고 이걸로 해서 외웠어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편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CO2니까 뭔가 당연히 호흡기 관련된 거고 respiratory something 관련된 거고, 요거는 보면은 그냥 메타볼릭이다. 제가 뭐 이걸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았어요. 이거는 시간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단 이런 차트가 있고요. 그리고 roll of 9 있잖아요. 화상 입을 때 쓰는 거. 이름이 roll of 9이니까 진짜 9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다 9. 일단 사람 몸에 진짜 못생겼어. 아무튼 목도 없네. 사람한테 머리, 몸, 팔, 다리 이게 가장 크잖아요.
이걸 나눌 건데 일단 머리가 기준이에요. 9. 그 다음에 팔 하나당 9. 다리는 팔보다 훨씬 면적이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9 두 번 줘요. 곱하기 2배 크니까 몸통은 되게 크죠. 9 곱하기 4. 그래서 지금 다 합쳐보면은 머리, 팔, 왼팔, 오른팔, 그 다음에 다리는 9가 두 번이죠. 얘도 왼다리, 오른다리, 그리고 몸통은 면적 넓으니까 9 4번.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 하면은, 와, 9가 진짜 많죠. 9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이고야. 9가 11개 있죠. 그러면 99. 총 99%예요. 이렇게 해서 몸의 99%를 다 커버했죠. 그러면은 근데 몸은 100%잖아요. 남은 1%는 어딨냐? 요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민망하게 되긴 했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 좀 이 부분에 1%가 있어서 다 더하면 100%.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내진 않고 아니 이렇게 내는데 좀 살짝 함정이 있는 게 꼭 interior 그리고 posterior 아시죠? 여기 앞, 뒤 해가지고 꼭 그냥 왼다리 이렇게 화상을 입지 않고 왼다리 앞쪽이면은 왼다리면 여기 앞쪽이니까 다리 하나가 9 두 개잖아요. 9 하나. 그리고 오른팔 뒷부분만 다쳤어요. 그러면 2로 나눠야 되니까 4.5%죠. 4.5.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쉽게 내질 않고 왼다리 앞쪽, 오른팔 뒤쪽 다치고 그 다음에 몸통도 몸통 앞부분만 다친 거예요. 그러면은 9 곱하기 2만 해야겠죠. 9, 2, 18 이렇게 더해가지고 퍼센트를 내요. 그래서 rule of nine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생각나는 부분이 이 정도네요.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 compartment syndrome 할 때 정리해놓은 게 있었네요. 요거 사인스 앤 심텀은 이렇게 갑자기 아프겠죠. 쪼이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페인은 페인인데 진통제 줘도 안 나는 페인. 그래서 심각한 거고. 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되게 두서없이 말하고 좀 뜰뜰하게 바보같이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 목표는 무조건 그냥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펜트하우스 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ow you can be on RN, UR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